어머니가 아프시기 시작한 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기침이 몇 달째 계속되었고 얼굴도 점점 야위어 가셨죠. 어머니의 눈은 자꾸 빨갛게 부어 있었고 밤마다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 엄마가 왜 우시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런 줄만 알았었죠.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아버지는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핑계는 언제나 회사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옷에서는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슬픈 눈으로 보며 더욱 깊게 한숨을 쉬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우연히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가정만은 건드리지 말아요. 우리 재우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당신도 아이가 있잖아요. 제발요. 전화 너머에서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의 병세는 더 악화되었고 결국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오니 낯선 여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빠의 옷에서 맡았던 그 지독한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요. 그 여자는 마치 우리 집안을 훤히 아는 것처럼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 안녕, 네가 재우구나. 아줌마는 아빠 친구야. 너네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잠깐 도와주러 왔어. 편하게 이모라고 부르렴. 그리고 그 여자 옆에는 저보다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민수였는데 아직 어린 민수는 아줌마 뒤에 숨어서 제게 빼꼼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가 저녁을 다 차렸을 때쯤 항상 회사 일로 바쁘다고 늦게 오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일찍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머니에겐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환한 웃음을 보이며 그 아줌마와 서로 친근하게 대화했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요. 그렇게 저희 집에 잠깐 다니러 왔던 이모는 민수라는 아이와 저희 집 빈방에서 생활을 시작했고 어머니는 병이 더 심해져서 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어머니의 병실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더니 작은 봉투를 주셨어요. 재우야, 이 봉투는 너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열어봐. 그전엔 절대 열지 말고. 그리고 엄마가 없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단다. 그땐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10살밖에 안 된 저는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렇게 병원에서 며칠을 보낸 후 어머니는 저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며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완강히 반대했지만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드리자 결국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는 이전보다 훨씬 더 쇠약해지신 모습이었어요. 걷는 것도 몹시 힘들어하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께 어떤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됐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거야. 병원에서 그러기로 하고 집에 온 거잖아. 이건 재우명이지. 그렇지? 알아. 아직 애가 어리니까 내가 후견인으로 관리하는 것뿐이야. 당신 떠나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낫잖아. 어머니는 오랫동안 망설이시다가 결국 사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거실에서 아버지가 전화통화를 하고 계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서류도 다 받았고 재우 재산은 내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 그래, 나도 보고 싶지.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린 제가 듣기에도 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명백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저를 불러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재우야,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견뎌내야 해. 알았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네 안엔 강한 힘이 있어. 재호야,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걸 절대 잊지 마.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곁에는 제게 이모라고 부르라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검은 상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조문객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고 있었고 마치 상주인 양 장례 절차 하나하나를 직접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낯설고 어색해서 잠시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낯선 얼굴들로 둘러싸인 어머니의 마지막 자리, 그곳은 차가운 허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중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 여자와 민수를 데리고 제게 다가와 표정이라고는 하나 없이 그 무표정한 얼굴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이 네 어머니다. 엄마라고 불러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라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태연하게 말하셨습니다. 간 사람은 보내줘야지.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네 엄마도 다 알고 있었던 일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동안 의문투성이었던 많은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울면서 매달리고 부탁했던 일, 제게 미안하다며 말끝을 흐리시던 그 목소리, 잠 못 이루는 새벽마다 거실에서 몰래 오시던 뒷모습, 그 모든 게 바로 이 여자 때문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를 병들게 한 것도, 끝내 무너지게 만든 것도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 여자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남기신 자리에서 저는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그날이 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버려졌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혼란에 빠져있던 저를 민수가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재우 형이라고 불러도 돼? 그럼 앞으로는 재우 형이랑 잘 지내야지. 재우야, 우리 민수 잘 부탁해.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엔 단 1도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눈빛이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그날부터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 여자는 마치 원래부터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부터 훑고 다녔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들이밀고 집안 곳곳을 들쑤시기 시작하더니 곧장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한참을 쑤셔보던 그 여자는 코끝을 찡그리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 세상에. 이 촌티나는 옷들은 뭐야. 다 버려야겠다. 냄새나. 안 돼요. 그거 우리 엄마 옷이에요. 하지만 그 여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이제 없어. 죽은 사람 옷 붙들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옷장. 그 속에서 나는 여전히 엄마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엄마의 옷들을 하나하나 집어들고는 비닐봉투에 꾸역꾸역 밀어넣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잠옷도, 선물 받고 아끼신 원피스도, 심지어 결혼식 때 입으셨던 정장도 그 여자 손에 무참히 구겨져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항의조차 그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끝 하나 닿을 수 없게 엄마의 모든 흔적이 그 사람의 손에 의해 없던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속에서는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그 사람의 그 뻔뻔한 눈빛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조용히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식사 시간은 더 끔찍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녁상을 차렸는데 놀랍게도 제 밥은 아예 없었습니다. 상위에는 3개의 그릇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저는 한참을 멍하게 서 있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 밥은 어디 있나요? 어머, 내가 밥을 3인분만 하는 버릇이 있어서 오늘도 그랬네. 일단 네 아빠랑 민수 먹고 나서 남으면 줄게.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니?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고기 반찬까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밥이 부족하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식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배를 움켜쥔 채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불 속에서도 허기가 사라지지 않아 속은 타들어가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 책상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간식까지 먹으면서 마치 거기가 자기 방인 양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내 자리인데. 같은 우리 집인데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딨어. 민수가 숙제하잖아. 네가 양보 좀 하면 안 돼? 꼭 자기 자리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일단 마루에서 좀 하고 있어. 마루는 등을 기댈 수도 없고 차갑고 딱딱한 나무바닥은 앉아있기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하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제 책상은 민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호야, 네 방 좀 피워줘라. 민수가 자기도 혼자 자고 싶다네. 그럼 전 어디서 자요? 다락방 있잖아. 네가 형이잖아. 양보 좀 해. 민수는 예민해서 아무 데서나 못 자거든. 그렇게 제 방은 민수에게 넘어갔고 저는 집 몇 개를 싸서 다락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곳은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오래된 나무 냄새가 밴 공간이었습니다. 겨울엔 이불을 둘둘 말아도 덜덜 떨렸고 여름엔 문을 열어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게 괜찮니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저를 사람이 아니라 짐짝처럼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건 새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쌀 한 톨도 아까워하며 저를 구박하던 사람이 이웃이라도 방문하는 날이면 눈빛부터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청소는 왜 이렇게 대충 하지라며 소리치던 사람이 현관벨 소리와 함께 눈웃음을 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별거 없지만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우리 재호가 정말 착해요. 엄마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 텐데 하지 말라고 해도 저 도와준다고 청소도 하고. 아유, 얼마나 의젓한지 몰라요.
어머, 민수 엄마가 잘해줘서 그런가 보다. 아, 제가 친엄마는 못 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죠. 그렇게 능청스럽게 웃으며 제 등을 토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에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말뿐이었고 가식뿐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천사, 집안에서는 냉정한 악마. 그게 새엄마라는 여자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더 괴로운 건 아버지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새엄마가 저만 밥을 안 주시고 민수만 챙기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제 말을 의심하거나 상황을 다시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엄마 말을 잘 들으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엄마가 제 다락방에 들어와 제게 협박의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아빠한테 고자질했다며? 네 아빠가 네 편인 것 같니?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알지? 이 다락방에서 못 나올 줄 알아. 그렇게 말하던 그 여자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우리 집과 왕래가 잦은 이웃 아주머니가 민수와 또래인 자기 아이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고 그때 그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내 로봇 장난감이 없어졌어. 새엄마가 저를 보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로봇 인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장 채방, 아니 다락으로 향하더니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장난감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나, 여기 있었네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아이고야, 아유 이거 참, 설마 재우가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저 정말 안 했어요. 전 진짜 처음 봐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물건은 분명 다락방 안에서 나왔고 그 자리를 본 사람들 앞에서는 제 말은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새엄마는 점점 대놓고 저를 도둑질하는 나쁜 아이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장을 보러 나가면 일부러 이웃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돈이 자꾸 사라져요.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속상하네요.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이웃들은 이제 저를 볼 때마다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조심해야겠어. 도벽 있는 거 아니야? 민수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탈까? 고생 많을 거야. 아휴, 전처에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 아이들과도 멀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아무것도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그런 애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친구가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놀다가 그 아이가 집에 가고 나니 새엄마가 갑자기 저를 다그쳤습니다. 민수 친구가 게임 카드 잃어버렸대. 혹시 너 본 거 있니? 아니요, 저는 본 적 없어요. 그럼 나 방 좀 볼게. 이번에도 새엄마는 당당하게 제 다락방을 열더니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게임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 여기 있었네. 정말 실망이야, 재우야. 이러다 너 큰일 나. 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자꾸 제 방에서 그런 게 나와요? 네 본성이 드러났네.
네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슬프실까?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입에 올리는 그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저를 몰아내고 이제는 제 존재까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왜 너를 이렇게 키웠을까? 응?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저는 점점 정말 내가 나쁜 아이인가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새엄마의 의도였는지도 모릅니다. 말을 막고 입을 막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기, 조용히 철저히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정말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늦은 밤 물을 마시러 조심스럽게 일어난 저는 주방 옆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그들 둘은 소파에 앉아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우, 이제 고아원에 보내는 게 어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대화는 더 잔인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짐이에요. 밥값도 아깝고 민수 눈치도 보이고요. 어차피 정든 사람도 없고 이왕이면 멀리 보내요. 나중에 찾아오면 곤란하잖아요. 알아서 해, 상관없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재산은 우리 거고 애 신경 쓸 친척도 없다면서요. 지금이 기회예요. 제 외갓집이 있긴 한데 제 엄마가 나 만나면서 연을 끊고 안 알려줘서 아마 제가 있는 것도 모를걸? 나도 제 외가가 어딘지 모르는데. 알겠어, 조용히 처리해. 그 순간 제 심장은 귀 옆에서 망치질을 하는 것처럼 뛰었습니다. 몸이 떨려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짐, 사라져도 된다. 멀리 보내자. 그 말들은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고 이제는 저를 없애겠다고 작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무 죄책감도 없이 그저 쓰레기라도 처리하듯 제 인생을 정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밥을 안 주고 방을 빼앗고 저를 모함하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제는 저를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까지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사라지게 될 거라고. 그 순간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바꾼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참고 견디는 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살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께서 생전에 제게 남기셨던 편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편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제 손을 꼭 잡고 하셨던 말과 함께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재우야, 아주 힘들 때 그때 열어보렴. 저는 그 편지가 두려워 한동안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그날 밤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조심스럽게 봉투를 찢었습니다. 편지는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쓴 듯 곳곳이 삐뚤빼뚤하고 잉크 번진 흔적도 보였습니다. 마치 눈물로 적신 듯한 자국이 군데군데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아주 유복하고 엄격한 가문의 외동딸이셨다고 하셨습니다. 법조계로 이름난 집안, 늘 격식과 체면이 우선인 그런 바깥 세상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란 어머니는 그토록 다른 배경을 지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사랑은 결코 환영받을 수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분노하셨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절대 안 된다며 결혼을 극렬히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결국 친정과의 인연을 끊고 아버지와 결혼하셨다고 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랑이면 모든 게 다 괜찮을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어.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에게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까지 있었고 이미 또 다른 가정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른 척 하셨다고 합니다. 저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수없이 속을 끓이면서도 참아내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여자에게 직접 찾아가 제발 제 남편과 헤어져 주세요. 아이 아버지예요 하고 무릎까지 꿇으며 울며 애원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조롱과 협박이었습니다. 당신이 남편 잘못 골랐지. 이제 와서 무슨 피해자인 척이야. 나도 아이까지 가졌어. 당신이 뭘 어쩔 건데? 그 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머니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마음의 병을 앓기 시작하셨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이 사라지고 결국 몸까지 망가져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만 남기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결국 엄마는 아버지와 그 여자 때문에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은 그 모든 슬픔을 삼킨 채 오직 저만을 걱정하는 내용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재호야, 엄마는 끝까지 너만 걱정됐어. 내 몫으로 받은 건 모두 네 이름으로 남겼단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네 몫을 지키렴. 절대 무너지거나 포기하면 안 돼. 네가 이 편지를 열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아래 주소를 찾아가렴. 어머니의 편지에는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으셨던 외가 이야기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가에서 물려받은 유산과 명의자산들 전부를 미성년자인 제 앞으로 남겨두셨습니다는 이야기와 함께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할 때 이미 외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이라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앞으로 건물과 주식 등을 차곡차곡 물려받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후에도 아버지에게는 그 사실을 비밀로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외도로 병이 생기고 자신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어렸기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제 앞으로 재산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 자식인 저를 그냥 내치지는 못할 거라는 일말의 기대 같은 걸 하셨겠죠. 그런데 그 모든 걸 아버지가 법적 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손에 넣었고 대리 관리라는 명목으로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빼앗아 간 것이었습니다. 지금 입고 먹고 쓰는 것들의 대부분이 모두 제 몫이었던 돈으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난 뒤 저는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할 수 있다는 것도요. 무엇보다 제게 세상의 전부였던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었다는 사실은 한편으론 눈물나게 감사했고 다른 한편으론 그 뜻조차 짓밟아버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뜻만큼은 내가 지켜낼 거야.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저는 집안 서랍을 뒤져 숨겨둔 돈과 어머니의 편지를 챙긴 뒤 집을 나섰습니다. 터미널에 가는 길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린 제가 혼자 이런 큰 결정을 내린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에게는 이미 저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집을 떠나는 거구나. 이제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3시간 후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모두들 바쁘게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긴 주소를 손에 쥐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하철표 사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기계 사용법을 몰라서 한참 헤맸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과연 외할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실까? 몇 번 갈아타고 버스도 타서 드디어 그 주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 저택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큰 집이었어요. 담장도 높고 정원도 넓고 경비실도 있고 고급 승용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감히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꼬마야, 여기서 뭐하고 있니? 저기, 여기 사시는 분을 만나려고, 제 외할아버지를 만나려고요. 외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어머니 편지에 적힌 이름을 말했더니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경비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기다리라고 하시네. 여기 앉아서 기다려. 대문 앞 벤치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정말 오래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큰 차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내렸어요. 바로 외할아버지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아이구나. 물어보지 않아도 어머니와 너무 닮은 얼굴은 그분이 바로 외할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엄마와 달리 매우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름이 뭐지? 김재우입니다. 김재우.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짓고 싶다더니 지영이가 지은 이름이구나. 그런데 여기엔 왜 왔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중에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기를 찾아가라고 주소를 주셨어요. 외할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어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네가 이 집에 있으려면 스스로의 쓸모를 증명해야 해. 그럴 수 있겠니? 뭐든 할게요. 저를 돌려보내지만 말아주세요. 그제서야 외할아버지는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집안은 정말 넓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왠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임시로 지내라며 저에게 방을 한 칸 주셨습니다. 한 달 안에 네가 여기 있을 이유를 보여줘. 그렇지 못하면 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할 거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네가 찾아야 할 일이다. 첫날 저녁은 혼자 먹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따로 드시더라고요. 그날 밤 새로운 환경에서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외할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외할아버지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적표를 보여드렸더니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최고가 되어야 해. 그날부터 과외 선생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영어, 국어, 심지어 중국어까지 하루 일과표도 만들어 주셨어요. 오전 6시 기상,
30분 조깅, 7시 아침 식사,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부, 저녁 식사 후 다시 밤 10시까지 공부. 고작 11살의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숨 쉴 틈이 없는 스케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칠 곳이 없어서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외할아버지는 제게 시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수학, 영어, 국어 문제들이 정말 어려웠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80점은 낙제점이다. 95점 이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다음 주에 다시 시험 볼 거다. 그때도 이 정도면.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지만 의미는 알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정말 공부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오직 공부만 했어요. 친구들과 놀 시간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과외 선생님들도 외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아주 엄격했어요. 매일매일이 시험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시험을 봤을 때는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 부족해. 더 노력해야 한다. 쓸모를 증명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외할아버지는 저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지 않으셨고, 그렇게 외할아버지가 짜준 꽉 짜인 스케줄로 살다 보니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외할아버지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이제 중학생이니까 더 많은 걸 배워야 한다. 새로운 과목들도 추가되었습니다. 역사, 과학, 심지어 논리학까지 하루 공부 시간도 더 늘어났어요. 다른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 때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게임하고 TV 볼 때 저는 문제집을 풀었어요. 학교에서도 혼자였습니다.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친구들이 저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제 성적표를 보실 때마다 더 많은 걸 요구하셨어요. 1등급이지만 전교 1등은 아니구나. 더 노력해라.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재호야,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란다. 그 말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외할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하신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편안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강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다시 힘이 났습니다. 외할아버지도 겉으로는 차갑게 대하셨지만 제가 필요한 것들은 모두 챙겨주셨어요.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 모든 걸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시는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모든 아이들이 우수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1등을 해왔는데 여기서는 중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더 자극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했어요. 잠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 빼고는 계속 공부를 해야 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입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서울대법대 수석이다. 엄청난 압박이었지만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나올 때마다 분석했어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보완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직접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법학에 관심이 있나? 네,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좋다. 그런 마음가짐이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처음으로 외할아버지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능 당일 긴장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이 하루에 달려 있었거든요. 긴장감에 사로잡힌 채 시험을 보고 드디어 합격 발표 날이 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떴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 없어요. 그것도 수석 합격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처음으로 외할아버지의 표정이 누그러지셨어요. 잘했다. 네 어머니가 보면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게 외할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첫 번째 칭찬이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몇 년 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신문에 제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바로 외할아버지의 로펌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서류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일이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변호사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공부였어요. 점점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밤새워서라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무를 마치고 막 회의실에서 나오려던 찰나 접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로비에 김 변호사님을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오기로 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인지 의아한 마음으로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익숙하면서도 보기 싫은 두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재우야, 많이 컸구나. 정말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미안함도 진심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와락 앉더니 엄청 반가운 척을 하며 말했습니다. 재우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몰라.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살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걱정했다면 제가 어디 있는지 한 번쯤이라도 찾아봤겠죠. 고아원으로 보내자던 사람 입에서 찾았다는 말이 나오는 건 그 자체로 조롱이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사시 합격했다며 자랑스럽구나. 맞아, 대단해 재우야. 역시 우리 재우 아빠 닮아서 똑똑할 줄 알았어. 우리 재우. 그 말이 그렇게도 거슬릴 줄 몰랐습니다. 굶기고 때리고 내쫓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우리라니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오셨어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얼굴도 좀 보고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했지. 그러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서 밤잠을 못 잤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애태웠는데. 애태웠다니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찾은 건 저가 아니라 제가 가진 위치와 이름, 그리고 배경이었겠죠. 잠시 안부 인사가 끝나자 그들의 본심은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일하니까 로펌이면 돈도 많이 벌겠네? 어머,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라면서? 뉴스에서 봤어. 와, 진짜 부럽다. 집도 엄청 비싸 보이던데? 그리고 드디어 기어코 본론이 나왔습니다. 재호야, 아빠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외할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가족이잖아. 그래, 우리가 너를 키운 정이 있잖니. 네가 집을 나가서 그렇지. 그전까진 그래도 우리가 안 버리고 키웠잖아.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순간 뇌까지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버리고 키워줬다. 정? 저를 굶기고 때리고 다락방에 가두고 고아원으로 보내자던 사람들.
그들이 했던 모든 짓은 키워준 정으로 둔갑했고 그들의 뻔뻔한 입술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키워주셨다고요? 그래, 키웠지. 안 그랬으면 그 어린 네가 어떻게 컸겠니? 우린 그래도 책임졌잖아. 책임이요. 학대하고 내쫓고 도둑으로 몰고 팔아넘기려던 그게 책임이었다고요. 무슨 말이라도 뱉으려던 그 순간 제 뒤에서 무거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로비. 그 정적을 깨고 외할아버지께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으신 채 엄격한 눈빛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저희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스쳐 지나 외면한 채 그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셨습니다. 박 팀장, 이런 사람들이 왜 내 주변에서 보이는 거지? 말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말의 온도는 살을 애는 한겨울 바람처럼 냉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직원이 잘 모르고 도련님에게 연락한 것 같습니다. 조치를 취해두겠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도 긴장한 듯 얼굴을 굴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새엄마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님, 저희 재우가 정말 잘 커져서 다행이에요. 그쵸? 그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교양 있는 척, 사이 집안에 잘 보이려는 며느리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제 다락방 문을 발로 차던 그 사람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가면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아버지도 고개를 꼬박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재호 애비입니다. 재호가 여기 있다는 걸 이제 알아서 그냥 아이 걱정돼서 얼굴 보러 온 겁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단 한치의 미동도 없었습니다. 눈빛 하나,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손가락 하나로 곁에 선 보안팀장을 가리키며 짧게 말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는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는데. 어르신,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피는 못 속이잖아요. 그래도 한때는 그래서 더 역겹군. 그 한마디에 새엄마의 입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아이를 굶기고 때리고 고아원에 보내려 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뻔뻔하게 뭐라고 했나. 재호란 이름 입에도 담지 마시게나들. 말씀이 끝나자 보안팀 직원들이 다가와 조용히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호야, 아빠야. 그래도 우리가 널 키웠잖아. 한 번만 아버지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서 계신 외할아버지의 단단한 옆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새엄마는 끝까지 불쌍한 척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재우야, 엄마는 네가 잘 돼서 진짜 기뻐서 그런 거야. 너가 성공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워서 온 거라고. 눈물도 목소리도 모두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보안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두 사람은 억지 미소도 목소리도 사라진 채 로비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건물 밖으로 사라지기까지 외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저를 돌아보시며 조용히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저런 인간들과는 만나지 말거라. 아니, 만날 일 없을 거다. 내가 지켜줄 거니까. 그 순간 저는 정말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온 후로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사실 외할아버지는
저희 가족을 찾아오시지만 않았을 뿐 제가 오기 전부터 어머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뿐인 외동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외할아버지도 그렇게 하나뿐인 딸을 내친 걸 후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내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버지와 새엄마의 모든 행적을 조사했지. 조사 결과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충격적인 게 많았습니다. 역시나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부터 새엄마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민수도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즉 나이도 저보다 많았고 아버지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네 어머니의 재산도 모두 확인했어. 원래는 네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후견인 자격으로 모든 재산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던 것도 다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외할아버지는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럼 제가 스스로 변론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부탁드릴게요. 두 사람에 대한 복수는 제 손으로 하고 싶어요. 네가 법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 정의를 실현하는 건 말이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킨 이유를.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힘을 기르라는 뜻이었어요. 지식의 힘, 법의 힘, 정의의 힘을 말이죠. 저는 그 길로 바로 사법고시를 준비했고 졸업 후 치른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할아버지의 로펌으로 가면서 아버지와 그 여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상의해서 어머니의 유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했어요. 내가 모아놓았던 증거들이다. 확실하게 이기고 돌아오거라. 외할아버지는 언젠가 제가 하겠다고 한 날을 기다리며 어머니의 유언장, 재산 명세서, 아버지의 무단 인출 기록, 새엄마와의 혼인관계 증명 서류까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강해졌으니까요. 드디어 첫 번째 공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서 아버지와 새엄마를 다시 만났어요. 그들은 그 옛날 저를 찾아왔다가 문전박대 당한 후 저를 벌레 보듯 바라봤고 그 얼굴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재우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넌 그동안 사고만 치고 다녔잖아. 맞아. 네가 도둑질까지 하고 집 나가버려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널 찾느라 경찰서까지 몇 번을 들락날락 했는지 몰라. 우리는 네 뒷수습하느라 인생이 엉망이 됐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러는 거야. 주변에 기자들이라도 배치해뒀는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저를 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재판장에서 그들을 향한 진실의 공격을 하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가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재판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진실은 법정위에서 밝혀졌습니다. 수년간 어머니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어린 저를 학대하고 거리로 내몰았던 아버지와 그 여자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며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 역시 모두 환수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내려진 후 법정을 나서며 두 사람은 여전히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니? 아유, 잘났다 정말. 네 마음대로 살아봐. 두고 볼 거야.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기분이 어떠냐? 후련합니다. 하지만 복수한 기분은 아니에요. 그냥 정의가 실현된 기분입니다. 잘했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해. 그로부터 몇 년 후, 저는 외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로펌에서 대표 변호사로 일하며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한 공익소송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또한 돌려받은 어머니의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저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버지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식당에서 주차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식당에는 그 여자도 민수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돈이 없는 아버지는 쓸모가 없어졌겠죠. 비록 자신이 낳은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더라도요. 듣기로는 또 다른 돈 많은 유부남을 꼬시려다가 들켜서 또다시 감옥에 들어갔고, 그 여자의 그런 모습에 치가 떨린 민수는 모두와 연락을 끊고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모두에게 버림받고 홀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옛날의 기세는 전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재우야.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제가 잘 자랐는데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다는 건 아시죠? 한 번은 보고 과거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잘 지내세요,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더 이상의 미움은 없었습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여전히 어렵기만 하던 외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로펌은 네가 물려받았으면 좋겠구나. 딸은 지키지 못했지만 너는 더 강하게 자라길 바랬다. 네 어머니와 내 뜻을 이어가 주렴.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생전에 남기신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는 마지막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우야,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란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의지,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신념, 상처받은 이들을 감싸 안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뜻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제 상처는 흔적으로 남고 정의는 삶의 방향이 되었으며 누군가의 미래를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